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 이성록이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우리 나오시느라고 우리 학부모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걱정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 대학 입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입시가 또 변한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입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이제 이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또 바꾼답니다. 이 바꾸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도대체 어떤 쪽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까탈스러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성취평가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실제 학교에서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능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선발한다는데 또 혹자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선발하는 이런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된 특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준비를 하시는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하면 나름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와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학 입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미리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추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PPT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학점제로 바뀌면 사교육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학 입시 준비 가장 이런 내용도 많이 말씀하시죠. 과목 선택을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유리한 과목 선택의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또 혹자는 이 고교학점제가 과연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긴 되는 거냐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런 정책인데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뒤엎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돼도 한창 나간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제도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될 이럴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전 장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또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대답은 뭐였었습니까? 이유 달지 말고 푹 수그리고 그냥 들이다 공부만 해야 되면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이런 측면들과 관련된 측면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던 이런 특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때가 되었지 않나 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라는 이런 용어가 화두가 돼서 논의가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고교학점제라는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공부는 말이야 교과서라는 거야. 에이, 그걸로는 부족하죠.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 밖에 있는 세상까지 함께 공부하고 학교와는 물론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고 학교도 나답게 공부도 나답게 요즘 학교 장난 아니죠?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가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왜 고교학점제를 우리들이 현 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의 현실 여전히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답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 이런 점들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화두로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한 기술 발전과 변화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이런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서 고교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이 혁신적인 모습들을 요구되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저출산, 학령인구 너무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실제 학령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건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산 인구가 20만을 약간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출산율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나타난 이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점들도 엿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심각한 저출산 문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지역 공동체가 망가지는 이런 특징을 통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즉 특히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될 이럴 필요성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면서 고교학점제가 마치 이런 모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서 이렇게 해결을 가능한 이런 특징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고교학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들이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런 모습들로 미뤄봤었을 때 우리 교육의 모습을 그래도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래도 고교학점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현실들을 본다라면 출석 일수의 3분의 2만 갖추면 졸업을 하는데 대세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의 그 기본적인 학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런 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쓴다 요즘 한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졸업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학생들을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배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한 책임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수학 잘하면 이과, 수학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를 잘하면 문과라는 식으로 학교 밖 진로가 아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살펴서 진로를 결정을 해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모습들이 국어 국문과를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 이런 학생들이 심화 수학이라는 교과를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교과 과목에 대한 내용 이해의 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생각해 본다면 그 학생들이 어쩌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을 떠받쳐주는 헌신적인 희생자로서의 역할들을 함에 불과한 이런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학습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추구되는 모습들 즉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가 어렵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서 진정한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스스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아울러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의 속도가 다르고 목표도 다른 학생들을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죠.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또한 성장 중심으로서 수직적인 서열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다양화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이런 방향성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역사적으로 이런 변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전통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통합적 사고가 학생들의 역량으로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군자불기 이런 요소가 이 학생들의 인물 유형으로서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인물 유형으로서는 군자불기 전문적인 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내용을 추구했었던 이런 측면에서 산업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을 하면서 영역별로 세분화된 사고 역량을 강조를 하면서 전문형 인물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평가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정량평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인데, 현대사회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소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역량형 인물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와 관련된 이런 학생들의 평가 방식도 이런 종합평가 방식으로서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인재상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 이전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추구했었던 인재상이 똑똑한 사람, 인재, 재자가 재주재자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을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보면 똑똑하면서도 스마트하면서도 쓸모있는 사람, 특히 거기 인재, 제목할 때 인재 재자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업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회에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 특히 능력을 추구했었던, 능력을 지향했었던 이런 학교에서의 교육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이 이제는 역량 중심으로서 능력과 자기관리 실행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 특히 성장 중심으로서 역량 기반으로서 학생 중심으로서 개별화된 이런 교육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전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실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2025년부터 정리를 고등학교가 달라집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알아보기. 고교학점제 들어본 적 있나요?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도 대학처럼 학생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처럼 나만의 시간표가 생기는 거죠.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심화, 전문 과목, 직업별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되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은 지역대학이나 관련 기관 등 학교 밖의 전문가와 연계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면 해당 과목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생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과정을 통해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점제형 학교 공간도 생긴답니다. 똑같은 교실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을 지원해주는 온라인 학습실, 토의 토론실과 같은 공간은 물론 선택 과목 이동 수업 시 휴식을 취하거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요. 고교 학점제는
전체 선택 과목에 대하여 성취 평가제를 적용해 서열화가 아닌 성장 중심 평가를 시행합니다. 2025년 고등학교에 다닐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2025년 행복고 고등학생 행복이의 고교 생활을 미리 보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미래의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행복이는 어떤 수업을 듣게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공통 과목을 주로 배워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이 있죠. 2, 3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등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행복이의 2학년 시간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행복이는 심리학, 미술감상과 비평, 생활과 과학, 윤리와 사상, 세계사를 선택했네요. 금융자산 운영가가 되고 싶은 기쁨이와는 같은 반이지만 다른 시간표를 갖게 되는 거죠. 행복이가 수강을 희망하는 심리학이 행복고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행복고 인근 학교인 학점고에 개설된 심리학 과목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강원도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2021년 일반고 85교 중 42교가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소인수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학교 내 선택 과목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른 학교에 개설된 과목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쌍방향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이동 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대학 교수님들의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을 위해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하며 온라인 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실 구축을 통해 고교 학점제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2021년에는 미래형 대입 논의에 착수하여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2024년에는 2028학년도 대입 방향을 발표하며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와, 그럼 우리 초중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관련 활동을,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볼 수 있어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선택, 고교 학점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돼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 선택권,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이수 학점 취득, 졸업을 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교학점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이런 개념에서 지금 핵심적인 개념들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과목별 성취 기준, 졸업 요건 세 가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그런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과목 선택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할 의무를 가지게 되죠. 또한 성취 기준에 따라서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일정한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라는데 성취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40점이라는 40%이라는 이런 기준점을 도달했었을 때 ABCD E에서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40% 이상의 기준을 했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로서의 특징, 또한 졸업 요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었을 때 졸업을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졸업을 출석 일수의 3분의 2만 출석을 하게 되면 졸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졸업학점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었을 경우에 192학점을 이수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졸업 제도로서의 특징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은 상당히 유연한 이런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 수업의 진행의 모습들이 참여형 수업의 모습으로서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과정 중심의 평가와 아울러서 평가를 하게 돼서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서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이수라는 자격 조건을 주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미이수한 학생,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보충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충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해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이런 내용의 졸업 제도까지가 운영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학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단위라는 개념, 현재는 단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위라는 개념이 학점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현재 이수 학점, 이수 단위를 따져본다면 3년간의 204단위, 특히 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180단위와 창체와 관련된 내용이 24단위를 해서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이런 이 제도로 시행이 됐었는데,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는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는, 즉 학생들이 이수하는 학점의 숫자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특히 교과가 174학점으로 줄어들고 창체도 18학점으로 줄어드는 이런 수업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위라고 했었을 때는 대개 50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0분을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7시간 을 기준으로 해서 일 단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학점제가 됐었을 때는 50분 시간으로 16시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학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점들이 달라지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편제, 이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 편제가 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거기에다가 전문교과 2로 전문교과가 나뉘게 되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하는 특목고에서 전문교과 1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1을 전문교과 1을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전문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이렇게 바꾸어서 환산을 해서 이렇게 과정을 이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도 완전하게 정착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2025년이 되면 여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중에 또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계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미 보도가 돼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확정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의하면 그 특목고 자사고는 일반계로 전환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학교 편제가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게 되는데 특목고에서 있었던 전문교과 1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통교과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아울러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서 분류가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내 또 교과 간의 주제 통합 과목이 등장을 하고 실생활에 응용을 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융합 선택 과목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부분들은 보통교과와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보통교과는 공통교과와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된다. 과목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 개편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공통 과목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적용이 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얘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돼서 점수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5단계로 성취평가제를 하면서 아울러서 석차 등급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고교에서 제시된 학교의 과목별 등급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편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이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일반 선택까지가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고 또한 성취도도 5단계 성취도 평가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가 3단계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학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급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상대적인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훨씬 쉽게 잡아낼 수 있겠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성취도 평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성적 처리 방식을 따져보면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 과목을 공부하는 시기는 대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통 과목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5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택 과목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같은 경우가 등급이 나온다겠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2025년부터는 이 학생들의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만 제시가 됩니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도만 5단계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도만 제시가 돼 있었을 때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엿볼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취평가제가 절대평가의 개념이죠.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위치를 숫자를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겠지만 이 학생들의 성취평가제를 대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제도가 성취평가제인데 성취평가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장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성적 부풀리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A 성취도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90%를 넘는 이런 학생들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실제 그 성취도에 도달한 학생들의 비율이 90%에 도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를 대단히 평이하게 쉽게 출제를 해서 성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성취도를 가지고 이 성취도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한계를 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장사님께서 우리 하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런 구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을 때 나타나는 편제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평가 방식이 일단 복잡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또한 아울러서 이제 학교 변화의 모습에서 졸업 요건 말씀드렸죠. 과목의 출석과 관련된 출석률도 일정 부분 이 3분의 2 출석률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학업 성취율 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학업을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3년간의 192학점 이상을 취득했었을 때 졸업으로 인정하는 이런 제도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나타난 이런 과목 분류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2023학년도 고1부터 그러니까 2023학년도 고1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년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과목의 편제표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2025학년도 고1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공통과 일반 선택 진로 융합 선택으로 나뉘게 되고 전문교과는 이런 없어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창체도 이런 모습들로 중학교 2학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모습이지만 고등학교 그다음에 2025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저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 그다음에 과목 선택 과목과 관련된 평가 방식 일반 선택까지가 지금 현재는 일반 선택까지가 9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진로 선택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3단계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들은 전체가 다 5단계 성취 평가제를 하게 된다라는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잘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교육과정은 거기에다가 지금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는
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일정 부분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대입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차라리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도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대입제도로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현행 대입제도가 유지가 되는 조금은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측면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다 잘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죠. 일반 학생들이 소속된 이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런 교육 과정의 모습이 넓게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해주게 되고, 진로 및 학업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진로 및 학업 설계를 하는 과정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진로 지도, 또 그다음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흥미 적성에 따라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설계하는 특징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수강 신청을 하게 해서 나타나는 수업을 운영이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형 수업. 지금 여기서 참여형 수업이라는 용어를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동 수업, 그러니까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실제 대학 입시에서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반영이 되는 요소들이라는 점들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학생 평가의 방식을 통해서 본다라면, 특히 지금까지 상대평가의 방식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었을 때 학점을 부과하는 성취평가, 절대평가의 개념으로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성적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과목별로 과목이 있으면 학점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수가 제시가 됩니다. 과목 평균이 제시가 되면서 과목 평균 성적은, 학교의 과목 평균 성적은 64점인데 이 학생이 얻은 원점수는 85점이다. 그리고 이제 수강자 숫자가 표시가 되고 성취도가 표시가 됩니다. 수강자 숫자가 표시가 되고 성취도가 평가되면서 또한 성취도별 학생 비율, A 성취도를 맞은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다 라는 내용들이, 이런 정보만 제시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선발했던 방식들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발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등급만 살펴보면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들의 역량을 변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 등급이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일단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두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래서 실제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A 성취도를 90% 이상 성취율이 됐었을 때 E 성취도까지는 40% 이상 됐을 때 E 성취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수하게 되는 거고 40% 미만일 때는 미이수 학생으로서 뭔가 여기에서 보충적인 보충 이수라든지 대체 이수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도록 도와줄 거다. 예를 들어서 미이수 학생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학교에서 미이수 학생들을 그대로 졸업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안고 가게 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습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이수 학생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보충적인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해서 이수로 이런 거 바꿔주기 위한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이수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졸업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방향성,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가 됐었을 때 대학 입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 체계입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체계는 4+2 체계입니다.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체계는 4가지 유형, 정시 모집은 2가지 유형, 이 유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지금 현행 체제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왜 수시 모집인가? 수시로 떨어지니까 수시 모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시 모집은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한 날짜에 대학 입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전형이 정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은 정부에서 정한 날짜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정한 날짜에 입시를 진행하도록 하는 전형이 수시 모집이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히 현행 수시 모집의 내용을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는데,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서 선발하는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극히 적죠. 예체능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 또 그 다음에 예전에 실적 위주의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인문계 어학 특기자, 자연계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전형의 모습을 교육부에서는 웬만큼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적 위주의 전형은 일반적으로 많이 없앤 이런 트렌드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은 예체능 쪽의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전형으로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현행 정부 정책으로서는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형이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교육 현장에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는 이 전형을 웬만하면 좀 없애줬으면 하다 보니까는 대학에서는 이 전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계속 낮춰가는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역량이 우수한 이런 측면들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학에서는 이 선발 인원을 줄이긴 줄이는데 눈꼽만큼씩 줄이고 있습니다. 1년에 2명, 3명 줄였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을 보면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형 모집 인원의 3%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 논술 위주의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대세를 이루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2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내신 성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서칭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학교 생활 충실도, 특히 내신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역량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학교 생활 전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 영역까지도 학교 생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통해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시 전형 같은 정시를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수능 위주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능 성적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히 모집 인원의 구조로 봤었을 때 수시 모집에서는 대개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서 선발하는 일반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어쩌면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선발하는 방식의 구조로서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이 2028학년도 이후의 입시까지도 이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와 정시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논의들도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이것은 여전히 존치가 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전형의 모습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 현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들입니다. 현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에서는 정시 모집의 비율이 22%밖에 안 되고 수시 모집이 78%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정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40% 학생들을 정시 모집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선발해라 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러면 그 데이터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22%, 78% 이 내용은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모집 전체 비율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면 거의 정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내용 구조가 거의 불가능할 이럴 특징들이 있죠. 왜? 수능을 치른 인원들이,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시 모집을 통해서 그냥 일단 수시 모집을 통해서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입시는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특히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정시 모집의 비율이 일정 부분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은 지방 학생들까지를 포함을 한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10%도 안 되는 이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대입 구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학령 인구가 부족하면서 나타났었던 작년도, 재작년도에 나타났었던 특징들인데, 이 지도가 화제가 됐었던 이런 적이 있었죠. 이 지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벚꽃 엔딩, 그죠? 벚꽃 개화 시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밑에 있는 대학들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2대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실질적 경쟁률이 3대1이 안 되면 실질적 미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2대1 정도의,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니까는 3대1 정도의, 그 다음에 수도권에 오니까는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들은 뭡니까? 벚꽃 개화 시기가 남쪽 지방부터 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벚꽃 개화 시기는 전국 동시다발로 개화를 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타나는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정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 전화 찬스, 전화 찬스를 받는 내용들을 보면 1단계, 2단계 발표했을 때는 합격선이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비율이 대단히 적은데 3단계부터 발표를 하게 되면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데 4단계, 5단계 가면 피바다가 되는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학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발 중심의 대학들, 예전에 선발 중심의 대학들이 이제는 모집 중심의 대학들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쉬운 이런 조건 속에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 여전히 경쟁을 많이 거쳐야 되는 이런 특징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의 변화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시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들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첫째,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이 됐다는 전제하에,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되는 전제하에 수능 전형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수능 전형은 약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진로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수능 중심의 전형이 계속 강화가 돼서 나타난다면 이 내용은 앞뒤가 모순된 이런 측면들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중심으로 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당되는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능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과목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향점 중에 하나가 뭔가 왜곡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형태의 수업이 아닌 수업과 평가의 혁신적인 모습, 아까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수업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능 중심으로 된다면 여전히 문제풀이식의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됐었을 때는 기본적인 전형 유형 중에서 수능 전형보다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대세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요소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이런 쪽으로 완전히 수능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만 선발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또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모집 전략, 또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학생들이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런 쪽으로 해서 정착이 돼서 나타날 가능성,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내신 및 수능 중심의 입시에서 이런 입시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미래형 대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입 교육 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과 대입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위한 논의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도입했었을 때 어떤 전형을 확대할 거냐? 현재 대학 총장님들에게 이런 설문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교협 소속된 133개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설문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90개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설문한 내용을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능으로 선발하겠다는 비율 14%가 되지 않는 이런 전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절차적인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학생들을 선발해 보니까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또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이런 설문지를 답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 자, 이런 점들도 있지만 2024학년도 입시,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들까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이까지 2024학년도니까는 내년도 대학 입시를 치를 이런 학생들이죠. 지금 고2까지 이런 학생들에게 대입 제도가 일단 개편이 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 이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 인원, 선발 인원이 40% 이상을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런 지침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다. 여기 이 대학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한계대학 빠져 있습니다. 이화대학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화대학도 40% 이상 무조건 맞출 겁니다. 이렇게 이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을 맞추는 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 있어서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능 출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지극히 단순화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도 없애고, 독서활동 상황도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에서 정규 동아리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이런 동아리도 완전히 다 없애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지극히 단순화하는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완전 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이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개편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제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이 학점제가 도입이 됐었을 때, 2022 도입이라든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내신 성취평가제, 학생부 기재 방식의 간소화 문제, 그 다음에 2028학년도 이후에 입시를 수능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2024년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2월에 미래형 수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능이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교 체계가 일반계로 전환이 되는 체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의 요소로서 주요 요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자, 현행 대입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입의 방향성에서 이제 하나씩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존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서 존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2025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성취도가 나오는 이런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등급을 반영할 거냐, 성취도를 반영할 거냐라는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등급과 성취도를 아울러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성취도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성취평가제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죠. 성취평가제가 확대가 돼서 내신 성취평가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입에 반영이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학생들의 학점제에서 성취 평가제가 됐었을 때 대학에서는 요 조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취도별 학생 비율 여기까지 지금 제시해 준다라고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 이것만이라도 좀 제시를 해달라. 아니면 성취도별 평균 A 성취도를 맞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다라는 요 정도만이라도 제시해주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성취평가제의 개념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될 성취평가제가 반영이 될 모습으로서는 여기 나타나 있는 성취도별 학생 비율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 있다. 자, 그런데 교과 전형을 통해서는 이제 그러면 성취도별 반영 비율 뭐 여기까지 해서 이런 성취도에서 이 학생이 얻은 성취도 이것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등급이 없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선발하는 방식 현재도 등급을 반영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취도를 어떤 일정 부분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런 교과 전형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도 성취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들 A 성취도에 대해서 가산점 얼마를 부여한다든지 또한 등급을 변환한다든지 등급 환산점 등급을 A 등급을 받았을 때는 환산점으로 몇 점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또한 등급별 분포 비율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포 비율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몇 배수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복잡하게 이런 방식들을 써서 평가하는 이런 방식들이 현재도 도입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도입이 된 방식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의 등급은 반영을 하면서 성취도를 반영하는 이런 일정 부분 이렇게 반영하는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평가에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고 등급만을 반영해서 뽑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등급은 1학년 때 공부한 내용들로 전체가 다 산출이 되죠. 2학년 때부터는 등급을 산출되는 과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1학년 때 내신이 결국 대학 입시 내신 성적으로서 평가를 받는 이런 대학도 생길 수 있죠. 대개 어느 대학들입니까? 지방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운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 방식을 통해서 지극히 단순하게 선발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방식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에서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학들 보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 특히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등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 이라는 부분을 정성평가, 질적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에다가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학 동국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류 종합 평가를 40% 반영을 해서 선발한다든지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금년도 수험생부터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수능 성적 정시에서 교과 평가
이것이 40점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내용들, 교과평가는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항목들을 평가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었던 일정 부분의 요소를 교과 전형에서도 도입을 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실제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성향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거기에다가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과 연계해서 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고등학교에서 교과목 중에서 이런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몇 개 학과들이, 예를 들어서 이공계통의 학과들인데 이런 학과들이 지정해주는 특징들이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정을 해줄 이럴 가능성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학에서는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떤 식으로 선발하든지 간에 대학에서는 선발 방식을 분명히 학생부 교과가 가지고 있는 전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이런 방식으로서 평가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될 거다라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교과 전형에서는 존치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요소를 일정 부분 도입할 가능성들도 있다. 정량평가의 비중이 60%, 50%를 넘길 테지만 일정 부분을 정성평가로 하는 이런 대학들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떠냐? 어떤 전형이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성평가의 모습,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내신 성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 일정 부분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 왜? 학교 생활의 결과물로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이런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의미가 있지만 내신 성적의 의미를 수치대로 해석을 해서 0.1점 편차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내신 성적의 수치를 질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상대적인 학생들의 위치를 점검을 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 그리고 맥락적 평가,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평가의 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기록부, 이 자료를 100% 활용해서 선발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벽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평가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생활기록부 항목들이 상당폭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 생활기록부 항목들이 축소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실제 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학업에 매달린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판단을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특히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예를 들어 창체활동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종합의견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울러 종합적으로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대개 이제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면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학부모님들께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식으로든지 존치한다. 제가 보기에는 존치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실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또한 수업이 변화되면서 수업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또한 평가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량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비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들은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전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강의식, 전달식 수업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었어요. 하다 보니까는 강의식, 전달식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지녀야 될 태도를 강조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 눈 부릅뜨고 수업 들어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한 내용들은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함.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입학사정관들은 거기에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범생이로구나 라는 정보 이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업이 변화를 가져왔다겠어요. 다양한 참여식 수업, 토론, 발표, 그 다음에 실험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업들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녀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첫째, 눈 부릅뜨고 들어라. and 길길이 날뛰어라.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모습이 수업 시간에 현장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와 관련해서 토론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이 반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평가의 내용을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과정 중심의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주시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학업과 관련된 역량들,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확충이 돼 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 과목을 왜 선택을 했을까?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했는데 이 내용을 공부를 했었을 때 이 학생이 대학에 왔었을 때, 또 이 학과를 전공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진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긍정적 의미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평가의 제도로서는 가장 맞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이쪽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의 모습이 종합 전형의 모습을 일정 부분 도입을 하는 양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종합 전형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에서 고려를 한다라는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역량들 중심으로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또 종합전형이 교과 전형의 모습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교과 전형의 종합전형의 교과와 두 전형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통합이 돼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들입니다.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2028학년도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미래형 수능과 관련해서 2024년 2월 달에 발표될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수능의 성격을 어떤 쪽으로 규정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 가장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초적인 도구로서의 수능을 활용을 할 것이냐, 일정 부분의 학업 성취도, 일정 부분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정도라면 이 학생의 역량은 수능과 관련해서 평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에만 도달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즉 절대평가로 수능의 방향성을 지향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해야 될 겁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 수능은 몇 점 점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점수 편차에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점수가 가지고 있는, 상대평가로서 점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서의 상대평가 방식을 강조를 하는 전형의 모습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첫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전과목 절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수능 방식을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죠. 우리 절대평가, 예를 들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인 한문 절대평가라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도달되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다, 80점이 넘으면 2등급이다 라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절대평가하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수능은 완전 자격고사화되는 거죠. 물론 이 절대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등급이 나오게 될 겁니다. 등급이 산출되는데 5등급제로 산출할 수도 있고 9등급제로 산출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학생들에게 점수 주어지는 것은 몇 점 점수 받았다,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등급 받았다라는 자료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평가 방식으로서의 수능이 절대평가 방식을 취할 가능성들도 있다. 또한 어떤 방식이냐, 상대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면서 그냥 지금처럼 객관식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여기에서 일정 문제를 도입하는 이런 방식도 거론이 되고 있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과목에서 몇 문제 정도, 한두 문제라든지 몇 문제 정도를 주어지게 되는 이런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해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특히 학생들의 역량을, 심화된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도구로서의 수능. 세 번째는 수능 1과 2를 합치는, 예를 들어서 1단계를 통해서, 이 수능 1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학업 역량을 점검을 하고, 이 역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에서 최장력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2 과목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논서술형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수능 2까지를 포함을 해서 나타난 성적을 정시 모집에서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전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님이었던 권호연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권호연 교수님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한번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반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전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로 활용하자. 수능 아이들이 이 문제풀이 찍기,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본질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가지셨고, 또는 수능 1은 절대평가, 수능 2는 상대평가로 학생을 변별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능 과목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교과목별로 구성을 하는데, 수능 과목 구성을 하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수능 과목으로 하자. 융합 선택이란 진로 선택은 수능 과목에서 배제를 시키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까지를 수능으로 하자. 또 일반 선택으로 하자, 공통 과목으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실 이런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엔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논서 수령 문제를 도입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이게 도입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 당장 이 문 밖에 나가시면서 어느 곳으로 쫓아가게 됩니까? 카더라 통신, 어디 가니까 논술 잘 가르친다 카더라, 당장 여기에 매달릴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채점의 객관성, AI가 채점을 해봤어요. AI가 채점을 해보니까 2줄, 3줄까지는 채점이 되는데 그 이상은 채점이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채점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아마 사교육 이 부분들이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로서 도달되지 않을 나타날 가능성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능 완투로 됐었을 때 어쩌면 3년 내내 아이들이 수능에 매달리는 이상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능 1을 2학년 때 치른다, 수능 2는 3학년 때 치른다 라고 한다면 수능 1만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2학년 때까지 수업은 어느 정도 듣겠지만 3학년이 되면 완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포기를 할 이럴 가능성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능 2를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수능 1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점수를 맞을 거라는 전제하에 수능 2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논서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 수업과 또 괴리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날 가능성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절대평가하고 대부분 학생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대부분 학생이 수능 1을 응시하도록 하고 일반 선택을 절대평가하면서 필요한 학생들을 일반 선택까지를 이렇게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서 취할 가능성들도 없지 않지 않냐라는 측면들. 근데 장점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문제점들은 또 저런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 입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과 관련된 구조를 따져보면 그러면 수능은 결국은 포기를 할 거냐 대비를 할 거냐. 우리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대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에다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내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비 하셔야 되죠. 거기에다가 수능을 대비를 할 거냐. 최근에 수시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능도 일정 부분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되어 있는 이 구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과연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정신적인 지향점, 이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수를 했었을 때, 즉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 부모님들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진로가 변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진로가 변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칭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진로가 바뀌었을 때 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특정 학과에 따른 진로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돼서 평가하기보다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내용에 평가를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열이 그 크게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이라든지 자연과학 계통의 계열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이라든지 또는 인문 계열이라든지 어문 계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따져보기 때문에 또한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로가 바뀌었을 때 바뀐 이후에 교과 활동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통해서 역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런 요소들과 관련해서도 반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이 특히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성실한 학교 생활의 모습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평가에서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중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그런데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단순하게 내용만을 그냥 눈 부릅뜨고 수업을 들으라가 아니라 실제 길길이 날뛰어라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다 라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 바탕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수능에 대한 대비도 기본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데 수능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여기에서 이제 수능 과목들이 개괄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선택을 할 때 내용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면 실제 문제풀이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거의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20문제씩 푼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제일 바보같이 공부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입니까? 맞았다 굿, 틀렸다 씨, 채점 즉시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 두 번째 바보 같은 녀석은 어떤 녀석들입니까? 틀린 문제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문제 해설 읽어보고 흐뭇하게 넘어가시는 분들. 가장 똑똑하게 제대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녀석들입니까? 실제 틀린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실수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답이 2번이라고 했는데 왜 정답이 1번인지 정답의 근거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따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녀석들이 근본적으로 문제풀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으로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을 때 물론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풀이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역량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따지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놔둬도 똑같았을 것이다. 결국은 국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만 서온 것이 아닌가. 사교육 현장에 가서 실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현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교육 현장에 쇼핑을 다니면서 나타났었던 결과는 그런 쪽으로 똑같은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수능 역량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스로 고민하고 따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이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지 아이들을 믿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불안하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이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현장에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이런 성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특히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풀이 역량들을 스스로 기르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어쨌든 수능에서 반영이 돼서 평가에서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도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어요. 학생부 전형, 크게 수능 전형 나뉠 겁니다. 학생부 전형, 학생부 내신 성적 등급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고, 내신 성적에서 성취도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제시가 되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유지 전형에서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서류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역량뿐만 아니라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부 유지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또 학생부 전형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교과 영역 요거만 반영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드러나 있는 내신 성적 등급과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요 내용을 반영하는 전형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전형으로서 교과 성취도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즉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교과 성취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요 부분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시에서도 수능과 면접을 또 실시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트랙들을 열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 따져본다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냐? 본질적으로는 평가 방식들이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범주화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방식으로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미리 염두에 둔다라면 결국 학교 생활을 토대로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것인가?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서 학교 생활에서 성실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신 성적을 잘 관리를 하는 이런 성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이럴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생활과 아울러서 수능과 관련된 준비를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대망의 꿈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뭔가 시작을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치르게 되면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기 때쯤 돼도 여전히 내신 성적은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학생부 전형, 이거 나는 포기할 전형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면서 사교육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을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수능의 현장에서 성적이 나오는 현장의 구조를 보면 지금 어떤 아이들이 성적이 나옵니까? 죄수생들, N수생 이상, 이 아이들의 성적이 상당히 높은 성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학생들과의 성적 편차를 보면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차가 나는 경우가 현실이죠. 결국은 2학년 때,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은 어설픈 준비, 핑계만 대는 준비라고 이렇게 준비가 돼서 결국 죄수의 길로, 이렇게 장수생의 길로 접어드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은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학교에 가서 주무실 거 아니라면 좀 더 학교 현장에
수업의 모습에 좀 더 몰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자연스럽게 깔리게 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게 되면 실제 이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살펴서 선발하는 주요 대학들, 선발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잡는 것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대학 입시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고교학점제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딪혀야 될 내용들이고 결국 과목 선택 그리고 과목 선택과 아울러서 성취도 아울러서 실제 수업 현장에 참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모습이 된다면 고교학점제 우리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또 대입 선발과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좋습니다. 뭐든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잠시 교수님 물을 목에 축이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그 고교학점제와 대입 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한테 일단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한 시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현장에서 한 3분 정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1분 정도 해서 한 4분 정도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지역 편차가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고교 학점제가 지역 대학이랑 연계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혹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좋으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좋은 게 아닌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지역 대학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남 지역이면 이쪽에서 이제 가까운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그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는데 그러면 근데 하남에는 대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깝게 좀 더 가깝게 따진다면 가천 대학에서 교수님들 모셔다가 듣는다. 그러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교수님 모셔서 듣는 학교와 편차가 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몇 개 학교를 모으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들과의 또 편차가 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의 선생님께서 대학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초점이 되는 부분이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운영 대상이면서 대입 제도는 현재 변동이 없어서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지 그렇다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는 건 맞는데 고등학교 때 그 전혀 대입과 상관없는 과목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이제 전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판단하는 이런 전형의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도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내용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도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엿보게 된다면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지만 현행 제도도 내신뿐만 아니라 등급뿐만 아니라 성취 평가제의 개념들을 일정 부분 성취도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특징으로 봤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예,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수업은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도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했냐,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제 융합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난도와 난도가 있고 좀 더 특이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했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그 자료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실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의 진정성이라든지 진로와 관련된 진정성을 평가를 할 때 초점이 되는 부분들은 융합 선택, 그다음에 진로 선택을 얼마나 많이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일반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과목으로서 이수를 했느냐. 일반 교과목 중에서 이 학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를 했느냐가 먼저 평가하는 초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본다라면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과목이 있다. 경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수학이 있고 진로 선택과 경제 수학 같은 경우 진로 선택이죠.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과목에서 이런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일반 선택 중에서도 필요한 교과목도 이수를 하는데 특히 수학 교과에서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이라든지 하는 과목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했느냐 라는 내용들을 먼저 점검을 통해서 판단하지, 반드시 국제경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상한 심화된 국제경제 탐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내용이 의미 있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측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선택 과목을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게 이수해야 될 과목들은 이수하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또 평가에서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런 내용들이 토대가 된 상태 속에서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몹쓸 대학들이 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기 위한 전략적인 이런 공부를 해두는 것들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학부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고르는 거, 지원하는 거, 거기부터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과목이 개설이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 역량이 충분한 학교를 고르는 것부터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학교에 많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이 역량도 중요하지만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고르는 거, 그거를 되게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거, 그게 되게 고민일 것 같아서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본 일반 그 과목,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거를 차근차근히 하면 특별한
아주 심화된 과목을 배우지 않아도 뭐 학교에서 다 이제 감안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또 그런 게 아니라서 그 향후에 어떤 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 이런 데 너무 몰리는 게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들을 수는 있다고는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과목을 개설할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 않나. 그건 예. 저희가 어떻게 또 고민을 해야 될지 싶어서요. 부모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학교, 이 학교를 찾는 것이 기본적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이 특목자사고가 일반계로 전환이 된다. 근데 일정 부분 남아있을 가능성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신 그 이주호 장관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존치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특목고라든지 하는 경우를 진학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대입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이제 가장 기준이 되잖아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내신 받기 어렵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우수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가 교육과정의 편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활동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용을 준비하시는 내용을 보면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대단히 많이 봤고요.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학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근본적으로 길러주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교들을 어떻게 찾냐? 발품파셔야죠. 부모님께서 발품파셔야 되죠. 특히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뭡니까? 학생들의 성향이죠. 얘는 경쟁을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경쟁을 즐기는 아이냐, 아니면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나름대로 인성 중심으로서 이런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냐, 이런 학교에 가서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냐 라는 성향을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근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우리 오늘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 책자로서 있는데, 저는 그 책자만 봐도 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의미가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역량들을 기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 이 학교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구나 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찾아가셔서 고민을 해서 말씀들을 나눠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품하신다면 훌륭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